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주변에만 봐도 굉장히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설이면 소설, 에세이면 에세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좋아하는 분들을 참 다양한 분야로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작가님이신데요. 예전에 어릴 때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자라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도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어딘가로 옮겨 다니기보다 좀 가만히 정착해서 사는 걸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자신이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 자기는 오히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주를 했을 때 그 낯선 곳에서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 낯선 곳에서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가져온 여행의 이유라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재적으로 그 내면에 프로그램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의 뭔가 습성,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야 마는, 그렇게 자꾸 자기의 생각과 몸이 바라고 원하게 되는 무언가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그렇다고 해요. 반대로 작가님의 아내분은 반대로 프로그램이 돼서 어린 시절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사 다니면서 산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쭉 살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한 곳에서 그렇게 어디 멀리 떠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착해서 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에 대한 산문을 계속 쓰려고 노력하고 준비하시다가 이 책을 2019년에 발간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누군가 남들이 보면 쇼킹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본인의 경험을 또 이런 엄청난 에세이로 풀어냈습니다. 사실 에세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냥 자신의 경험담, 뭐 일기나 자서전 같은 것에 그칠 수도 있는 게 바로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쓰기가 쉬울 법도 하지만 정말 잘 쓰기는 어려운 게 바로 이 에세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김영하 작가님의 글을 보다 보면 본인의 이런 놀라운 경험담, 되게 재밌고 충격적인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까지 결국은 다 풀어내는지,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글솜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다. 여행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하고 싶었다. 네, 작가의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앞에 작가의 말부터 읽어보고, 이 책은 작가의 말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네, 그 부분 먼저 읽어보고 제일 첫 장, 추방과 멀미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요즘은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부른다. 예전엔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사전은 애완을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반려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반자는 짝을 뜻하고 려는 벗을 뜻한다. 지금은 반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관계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길 것이고 누군가는 생의 동반자로 여길 것이다. 나는 두 단어 다 쓰지 않는 편이다. 애완은 조금 경박하게 느껴지고 반려는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 우리 가족이 처음 기른 개는 셰퍼드로 이름은 꾀돌이였다. 아버지가 전방 대대장 시절 애지중지하던 꾀돌이는 대대장 지프가 관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위병소에 접근하기만 해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마중을 나갈 정도로 영리했다. 그러던 꾀돌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부대는 비상이 걸렸고 며칠에 걸친 대대적인 수색에도 종적이 묘연했다. 아버지는 크게 상심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제대를 하고 서울의 한 은행에 취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했다는 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아버지는 조금 긴장한 것 같았다. 뭘 팔러 왔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장교도 아닌 사병 출신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왕년의 대대장과 사병은 양주를 나누어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손님이 드디어 용건을 꺼냈다.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꾀돌이는 11중대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오랜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말렸지만 그때는 다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언젠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실 줄 몰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부터는 내내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셰퍼드 같은 대형견은 다시 키우기 어려웠다. 대신 우리 가족은 샘이라는 이름의 말티즈 암컷을 길렀다. 애초에 개를 키우자고 한 것은 동생이었지만 아버지가 제일 예뻐했다. 샘이는 딱 한 번 새끼를 보았는데 출산 때는 내가 탯줄을 잘랐다. 우리는 이슬이라는 암컷만 남기고 다른 강아지들은 주변에 분양해 주었다. 몇 년 후 암에 걸려 일어서지도 못하던 세미를 아버지와 내가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버지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난 못 들어가겠다. 내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오자 병원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세미가 잘 갔느냐고 물었다. 참 못할 짓이다. 이제 이런 일 더는 못할 것 같다. 세미가 죽은 후 이슬이는 꽤 오래 살았다. 이슬이까지 떠난 후 아버지는 집이 너무 휑하다며 누군가 동물병원에 버리고 간 강아지를 입양했다. 이번에도 말티즈였다. 녀석을 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등졌다. 결혼한 뒤에 나도 길냥이 2마리를 집에 들였다. 방울이는 9살에 죽었다. 깐돌이는 아직 건강하지만 15살을 넘겼으니 오래지 않아 방울이 뒤를 따를 것이다.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짧은 개와 고양이를 반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애달다. 무슨 반려들이 이토록 자주 먼저 떠나는가. 나에게 녀석들은 반려가 아니라 여행자에 가깝다. 세미와 이슬이도 방울이와 깐돌이도 잠시 우리 집에 왔다가 떠났거나 떠날 것이다.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짧은 구간들을 함께하는 동행이 생긴다. 며칠 동안 함께 움직이다가 어떤 이는 먼저 떠나고 어떤 이는 방향이 달라 다른 길로 간다. 때로는 내가 먼저 귀국하기도 한다. 그렇게 헤어져 영영 안 만나게 되는 이도 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모두 여행자라고 생각하면 떠나보내는 마음이 덜 괴롭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환대했다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꽤 오래전부터 여행에 대해 쓰고 싶었다. 여행은 나에게 무엇이었나?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가? 인간들은 왜 여행을 하는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구하고 싶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그 무엇보다 우선 작가였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여행자였다. 글쓰기와 여행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이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쓸 기회가 많았지만 여행은 그렇지를 못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기억 깊은 곳에서 딸려 올라왔다. 여행의 이유를 캐다 보니 삶과 글쓰기, 타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졌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여행에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도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굴러간다.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을 반기고 그들이 와 있는 동안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다. 이 책에 도움을 준 고마운 이름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여행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이들,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태워준 무수한 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이들은 있다. 바로 긴 여행길에서 나를 참아준 동행들이다. 가끔은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날선 말로 감정을 다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느낌을 공유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이들. 이들이 없었더라면 여행은 그저 지루한 고역에 불과했을 것이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지구에서의 남은 여정이 모두 의미 있고 복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9년 4월 김영하. 네,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 책 안에 작가의 말 읽어드렸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읽을 때 입에 착착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쓰신 분의 그런 필체, 그리고 그분이 쓰실 때 본인의 입말에 맞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저하고 잘 맞는 경우 낭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잘 쓰셨기 때문이겠죠? 그냥 숨 쉬듯이 말하듯이 진짜 이번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는 거의 틀림없이 틀리지 않고 그냥 술술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줄줄 써내려가는 것, 정말 그게 작가만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9개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 추방과 멀미 1장을 들려드릴게요. 2005년 12월의 어느 날, 나는 상하이 푸동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서울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사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여행자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더더군다나 편도는 사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추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드로 결제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엄중한 순간에 던져지는 이런 사소한 질문에 대해, 그 기묘한 효과에 대해 직업적 호기심으로 생각해보곤 한다. 예를 들어 형장에 들어서는 사형수에게 계단으로 올라갈 건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건지를 물을 수 있다.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예정된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간은 약간의 고심을 할 수 있고 눈앞에 닥쳐온 진짜 문제를 잠시 망각할 수도 있다.
지갑에는 위안화 현금이 있었지만 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은 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아무리 자의로 주는 돈이라 해도 빼앗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리라. 신용카드는 내 지갑에서 나와 잠깐 상대방에게 건너가지만 곧 되돌아온다. 현금은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조삼모사가 분명하지만 꾸준히 진화 중인 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말기로 하자. 나는 신용카드를 건넸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항공권 결제가 되었고, 그러자 옆에 서 있는 공안 요원에게 뭔가 떳떳한 느낌이 들었고 추방의 고통이 조금 덜어졌다.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고 문제없이 결제된다는 것은 모국에서의 내 신용이 멀쩡하며 추방 같은 일을 당해서는 안 될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공안 요원은 내 지불 능력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우리는 공안 요원 전용 통로를 지나 형식적인 소지품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한 후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2시간 정도를 말없이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인천행 비행기가 탑승 절차를 개시하기를 기다렸다. 푸둥공항을 이륙한 비행기는 동중국해 상공을 지나 어둠이 깔린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짐을 찾으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어디야? 숙소에 도착한 거야? 아니, 여기 인천공항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놀란 것도 당연했다. 아침에 출국한 남편이 저녁에 귀국한 것이다. 원래 계획은 한 달 여정이었다. 안 간 거야? 아니, 가긴 했는데.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게 말이야. 나 추방됐어. 그 무렵 나는 대학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기 중에는 소설이 통 써지질 않았다. 겨울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리라 결심하고 적당한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상하이 푸둥지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마냥 놀리기는 뭐하니 관광객들에게 단기로 빌려주는 것 같았다. 삼시세끼 밥도 차려준다고 했다. 해주는 밥 먹으며 조용히 글 쓰다 오기에는 적당해 보였다. 심심하면 상하이 시내에도 놀러 나갈 수 있을 터였다. 집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중국 공상은행을 통해 숙박비 전액을 선불로 입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집은 신축이라 깨끗했고 내가 쓸 방은 화장실이 따로 달린 안방으로 전망 좋은 발코니도 붙어 있다고 했다. 사진으로 봐도 아주 근사했다. 나는 한 달 숙박비와 식비 전액을 위안화로 환전해 송금했다.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고 무료할 때 읽을 책들도 골라놓았다. 겨울인데다 장기 여행이어서 짐의 부피가 작지 않았다. 나는 그 짐들을 모두 끌고 만 하루도 안 돼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추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내가 쓰고 있던 소설의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다. 난파된 후 북으로부터 잊혀져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간첩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빛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소설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두 체제 모두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 북한 관련 이슈에 민감한 중국 당국이 나의 입국을 막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추측이 터무니없지도 않은 것이 빛의 제국은 그 후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번역됐지만 유독 중국에서만은 당국의 검열 때문에 출판이 어렵다는 현지 출판사들의 전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푸둥공항에서 추방당한 것은 그런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었다. 국경을 넘는 여행자가 해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서 주변을 살펴보니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다른 한국인들은 모두 여권과 함께 흰 종이를 한 장씩 손에 들고 있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실례지만 그 하얀 종이는 뭔가요? 이거요? 비자인데요? 아니, 중국도 비자가 필요해요? 필요할걸요? 저희는 단체로 다 받았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교류가 얼마나 많은데 비자가 필요해요? 그러게요. 근데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겨울잠에서 방금 깨어난 곰처럼 생긴 푸근하고 나른한 인상의 공안 요원이 보였다. 나는 줄에서 벗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중국어는 전혀 모르니 영어로 물었다. 한국 국민인데요. 비자 필요한가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현지 공항에서 바로 도착 비자를 발급해주던 동남아 관광지들을 떠올렸다. 앞장서 걸어가는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비자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 좋게 웃었다. 그를 따라 창이 없는 긴 복도를 한참 걸었다. 손에 보온병을 든 공안 요원들이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나는 제복을 입은 요원들로 북적이는 사무실 한 구석으로 안내돼 자리에 앉았다. 중국 차 향기와 오래 환기하지 않은 지하실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 여권을 달라고 하더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복사를 했다. 그러더니 서류 한 장과 볼펜을 내밀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서류는 중국어 간체로 쓰여 있었다. 내가 서명을 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그 서류를 가져갔다. 그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예의 그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오하오를 반복했다.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금방이라도 도착 비자가 나올 것 같았다. 다만 모든 비자에는 수수료가 있을 텐데 왜 돈을 달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지가 조금 꺼림칙했다. 그는 서류를 왼손에 든 채 나를 데리고 다시 어디론가 움직였다. 입국 심사대로 돌아가겠거니 했지만 그와 함께 나온 곳은 출국장이었다. 그는 나를 동방항공의 티켓 데스크로 데려갔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나는 곰 아저씨 공안에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서명한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간체로 쓰여 있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해독 가능한 한자들이 덜어 있었다. 내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추방에 동의한다는 내용 같았다. 곰 아저씨 공안이 그토록 표정이 밝았던 것은 내가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고 선선히 중국 영토에서 떠날 것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나는 비싼 편도 항공권 값이라도 주렵을 요량으로 아직 쓰지 않은 인천행 항공권으로 추방되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그 비행기는 이미 떠났단다. 그럼 공항에서 하루 자고 내일 그걸 타고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다시 묻자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추방은 가장 빠른 교통편을 이용해 중국 영토를 떠나야 하는 거라고. 나도 이미 동의했다며 내가 서명한 문서를 들이밀었다. 내 짐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 비행기에 실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게이트에 도착한 우리는 그 후로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흔치는 않겠지만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의외로 최악의 기분은 아니었다. 여행은 아무 소득 없이 하루 만에 끝나고 한 번 더 중국을 왕복하고도 남을 항공권 값을 추가로 지불했으며 선불로 송금해버린 숙박비와 식비는 아마도 날리게 될 것이 뻔했지만 실제로 환불은 못 받았다. 난생 처음으로 추방자가 되어 대합실에 앉아있는 것은 매우 진귀한 경험인 만큼 소설가인 나로서는 언젠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의 여행에 치밀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행이 너무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게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너무 고심하지 않는 편이다. 운 좋게 맛있으면 맛있어서 좋고 대실패를 하면 글로 쓰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아무거나 시켜버리는 내 버릇 때문에 피해를 보는 동행들도 없지 않았다. 한 번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리는 문학 행사에 갔다. 바르샤바 주재 한국 대사가 초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언제나처럼 단박에 메뉴를 정하고 메뉴판을 덮었다. 몇 명의 동료가 내가 시킨 메뉴를 따라 시켰고 나는 말렸다. 나 역시 폴란드는 처음이며 요리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최초의 선택을 고집한 분들이 계셨고 나와 그분들 모두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제의 요리를 절반 이상 남긴 채로 식사를 마쳐야만 했다. 물론 그런 모험은 사양하고 안전하게 배를 채우고 싶을 때도 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서 닭볕이나 타란툴라 거미 튀김, 박쥐 스프와 같은 메뉴를 피하려면 이렇게 한다. 메뉴판의 공간은 한정돼 있으므로 거기 올리는 메뉴를 대충 정하는 식당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오래 영업한 제대로 된 식당이라면 대체로 세계 공통의 법칙을 따를 것이다. 식당 주인이나 셰프는 우선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런 항목들로 분류를 했을 것이고 각 분류마다 4-5개 정도의 메뉴를 선정한다. 한 번 인쇄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다. 맨 위에는 셰프가 가장 자신 있으면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던 요리를 넣는다. 아래로 갈수록 함부로 시키기 어려운 담대함이 요구되는 요리들이 등장한다. 비둘기 고기나 잉어 불에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이색 요리를 원한다면 맨 아래에서부터 봐야 하고 닭가슴살이나 쇠고기 등심 같은 무난한 요리를 원한다면 위에서부터 봐야 한다. 셰프들이 굳이 이런 도전적인 요리들을 메뉴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다양한 손님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식당과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실력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비발디의 사계나 쇼팽의 야상곡 같은 대중적인 곡들로만 레퍼토리를 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음식 주문에서 실패를 줄이고 싶다면 모든 분류의 가장 위에서부터 고르면 되고 재료로는 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겉에 뭐가 발라져 있든 무엇에 재웠든 속에는 우리가 아는 그 닭고기가 있다. 그러나 자기 여행을 소재로 뭔가를 쓰고 싶다면 밑에서부터 주문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때론 동행 중에서 따라시키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인상적인 실패 경험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 글로 쓸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오는 그런 여행기가 있다면 아마 나는 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 것이다. 네.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 여행의 이유 중 추방과 멀미 그중 1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역시나 작가님의 그런 글솜씨 푸둥공항에서 추방당했던 일화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네. 이 경험담으로부터 비롯된 여행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일화들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때의 그 여행이 결국 작가님의 삶에 어떤 최종적인 지금의 작가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작가님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직접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투이고 목소리인지 다 알아서 그런가 그냥 이렇게 교양 프로그램에서 담소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 책이 정말 너덜너덜
많이 손뜻한 모습으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